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산타가 조금 일찍 찾아왔던 탓일까요? 약간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밀렸다고 표하기에도 약간은 좀 애매한 그런 수치이죠. 다우존스 지수가 0.04%, 나스닥이 0.08%,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일반적인 거래량 대비해서 절반 수준에 미치면서 상당히 한산한 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뉴스거리도 많지가 않았는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연말을 맞아서 조금은 한산해진 거래량 속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약간 이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04%, 나스닥이 0.09% 빠졌고요. 또 이어서 S&P 500 지수도 0.03%,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할 수준으로 쉬어갔다라고 보는 게 적정했던 뉴욕 증시였는데 과연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히트맵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초록불이 상승불이고 빨간불이 하락불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쉬어가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었던 뉴욕 증시, 그 가운데서도 이날은 테슬라, 또 팔란티어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테슬라가 약 2%대, 팔란티어가 2.8%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날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밸류에이션을 가진, 그러니까 높은 기대감을 가진 종목 위주로 하락이 심화가 됐고요. 특히나 양자 컴퓨터와 우주항공 드론과 같이 이런 테마성 주식들도 이날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도드라졌습니다. 실적 기반의 장세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날 엔비디아는 이 그로크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이 그로크의 인재와 기술을 영입한다는 소식에 1% 기대감 안고 움직였고요. 전반적으로 나머지 M7 종목들은 거의 다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장세를 만든 이 주요 세 가지 이슈 어떤 게 있었을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이 뉴욕 증시가 이 대략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커다란 뉴스도 사실상 부재했던 하루였습니다. 가장 컸었던 뉴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이 AI 가속기 스타트업 그로크를 29조 원 거액을 주고 라이선스 매입을 했다는 소식이었는데 과연 어떤 소식이었는지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이 사실상 그 전거래일 저희 방송이 시작할 때쯤, 그러니까 장마감쯤에 나왔었던 기사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그로크의 기술 접근권과 또 인재를 200억 달러, 한화로 약 30조 원의 거액을 주고 매입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 뉴스에서 평상시에 마주했었던 이 XAI, 일론 머스크의 AI 챗봇 그록과는 다른 그런 그로크입니다. 보시자면요, 이 미국 스펠링은 표기가 다른데요. 이 AI 챗봇은 GRO K인 반면에 이 AI 가속기 스타트업 그로크는 GRO Q라는 점, 마지막 스펠링이 조금 다르죠. 이 점 앞으로도 뉴스 보실 때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이 AI의 기술 접근권, 이번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로크가 상당히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기존 인수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독점 라이선스는요, 이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기술 라이선스와 인재 영입만을 쏙 빼오는 형태인데 굳이 이런 방식을 고집한 이유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수 합병보다도 신속하게 거래를 마칠 수가 있고요. 또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고질병이죠. 이 반독점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서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약점으로 이제 인지가 되어 왔었던 추론 영역, 확실히 이 추론 영역이 보강이 되면서 지배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고요. 또 주요 증권사 코멘트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우선 캔터 피츠제럴드는 이 엔비디아의 기술이 주요 경쟁사에게 넘어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라고 밝히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가를 $300,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57%나 있다고 본 것이죠. 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추론이 더 전문화된 칩이 필요했었던 엔비디아였는데 이번 거래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면서 상당히 이번 거래가 돈을 많이 투자한 거래긴 했지만 전략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좋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을 그대로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가를 $275, 상승 여력이 전일 종가 대비해서 44%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이어서 추가적인 또 긍정적인 리포트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전의 이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이 현재 시장을 다시 한번 분석하는 그런 기사들이 주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이 첫 번째, 최근 들어서 증시의 특징이 고밸류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이 종전의 히트맵에서도 팔란티어와 테슬라가 대표적인 고밸류 기업이죠. 2%대 약세를 보였고요. 또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았다는 이 월가의 코멘트들도 잇따랐습니다. 다음 판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가장 먼저 고밸류 성장주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 종전에 만나본 팔란티오와 테슬라, 이 12개월 선행퍼가 200배에 달하는 기업이죠. PER이 200배에 달하는 그런 고밸류에이션 기업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지난 금요일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드론, 가상자산, 원자력과 히토류, 이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현재 뚜렷한 실적 없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성 기업들인데 전부 다 빨간불, 하락불을 켰었죠. 현재로서는 수익성이 검증이 됐고 또 고평가 논란이 없는 기업들만이 이 초록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장세에서는 확실한 실적의 이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탄탄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가진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커지고 있고요. 또 연말과 이어서 내년 연초까지 실적 기반의 종목 장세가 될 것이라는 이런 분석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단 최근뿐만이 아니라 사실 11월 달부터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오고 있었죠. 추가적으로 이 산타랠리가 이제 완전히 꺾인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 가지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이미 7,000선 그러니까 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었고 7,000선에 S&P 500이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고 그렇다면 과연 이날 시장은 왜 쉬어갔을까? 산타랠리가 조금 일찍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상승 랠리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날은 기술적으로 단순한 숨고르기지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봤고요. 또 US뱅크 에셋 매니지먼트의 톰 헤일린 마찬가지로 연말 포지셔닝, 기술적인 이 숨고르기 장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또 이어서 파이퍼 샌들러는 시장 폭의 개선과 또 인플레이션 완화가 맞물려서 아직까지도 산타랠리의 전망이 유효하다고 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 폭의 개선이라는 것은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느 한 곳에 쏠림 없이 골고루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퀄리티,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날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M7 종목들입니다. 사실상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제외한다면 상승과 하락을 따지기는 조금 애매한 그 정도의 보합권 장세였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 종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그로크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인수. 여기에 대해서 댄 아이브스, 우리에게는 테슬라 아저씨로 상당히 또 유명한 그런 애널리스트죠.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내년 말에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250를 돌파할 전망이라면서 현재의 주가가 15%에서 20% 최대 과소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조금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아마존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UBS가 여러 가지 투자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여러 투자 포트폴리오 계획에서 수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 아마존을 마치 움츠린 용수철에 비교를 했는데 이 내년이 된다면 이 용수철이 튀어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아마존을 내년 2026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을 한몸에 받은 아마존이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2% 이상 하락했는데요. 이 주요한 뚜렷한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시장을 지배해왔었던 테슬라의 고평가 논란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뉴욕타임스가 테슬라에 대해서 주가는 앞서가지만 도로에서는 뒤처진다. 한마디로 이 구글 웨이모 경쟁사에 대비해서 기술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면서 아쉬운 소회를 밝혔는데 이 비단 두 가지만 놓고 보자면요. 테슬라는 지난 6월이었죠. 오스틴에서 서비스를 개시해서 현재 30대가량의 차를 운행 중에 있는데 반대로 웨이모의 경우에는 현재 이 오스틴에서 3월 달에 3개월 더 일찍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0대가 넘는 차량을 운행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총 운행 차량의 대수는 2,500여 대, 이 오스틴 말고도 4개의 지역에서 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현재 기술과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 측면에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M7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메타가 0.64%, 그나마 하락폭이 이 정도면 좀 깊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했었던 여러 가지 사업 전략이 성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메타는 약간의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애플은 이날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았습니다만 장 막판에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이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뉴스 자체는 긍정적이었는데 이 11월 중국 내 외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128%, 전월 대비해서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섰는데 그 안에 애플의 아이폰이 1등 공신이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중국 내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날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세 가지의 주요 특징주들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샤오펑, 이 테슬라의 주가가 2% 내렸는데 이 경쟁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 전기차 기업 샤오펑은 6%대 올랐습니다. 이 카타르를 포함해서 중동 시장으로 앞으로 시장을 확장해 간다는 기대감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날 수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6%대 주가 상승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이 타겟은 대표적인 이 소매 유통점이죠. 실적 부진 때문에 올해에만 주가가 30%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날은 다행히 3% 가까이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이 행동주의 펀드 톰스 캐피털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개시하고 압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 다시 한번 타겟의 경영 전략에 뭔가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자, 쿠팡입니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유출자를 색출했고 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 사용된 이 개인 보호 유출에 사용된 모든 하드웨어 디스크와 장치들을 회수했고 제3자에게 이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이게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갔지만 당장 외국 외신에서는 이 소비자 신뢰도가 올라갔다고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6%대 강세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6가지의 매크로 지표들은 현재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다시 한번 크게 하락했습니다. 2.7%가량 하락하면서 이 배럴당 56달러 선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 그런 국제유가인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이 현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밤사이에 푸틴 대통령과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이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국제유가는 원유에 대한 공급 우려가 하락하면서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 지난주에 1,480원까지 돌파를 했지만 다시 한번 외환 당국이 크게 적극 개입에 나서면서 40원 가까이 내려온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IB들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 내년 전망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내년의 원달러 환율이 1,420원에서 1,44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유효합니다. 사실상은 1,420원대가 뉴노멀이 된 상황이죠.
이어서 비트코인은 0.06% 하락했는데 8만 7천 달러 선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하락하다 보니까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졌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 주식이 워낙 상승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손실 확정을 비트코인에서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손실이 크다면 그만큼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바로 즉각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절세 목적을 구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고요. 금 가격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온스당 4,55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애널리스트가 금값이 내년에는 5,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면서 향후 10년 안에 이 10,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함께 내놨고요.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특히나 단기물 중심으로 강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준이 내년 당장 1월 달은 아니더라도 1분기 내에는 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단기채 중심으로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현재 미국채 2년물은 3.5%대가 다시 한번 무너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력망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다만 해당 조치에 대해서 주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연방정부가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 연결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 에너지부는 에너지규제위원회 FERC의 새 규정 초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속도전이라는 설명입니다. 구글과 아마존, 메타 등 대형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는 중앙 통제가 발전소 건설 지연을 줄이고 요금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935년 제정된 연방전력법이 전력망 감독 권한을 주와 연방으로 명확히 나눈다는 주장입니다. 플로리다주는 AI 인프라 비용의 주민 전가를 막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졸속 추진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데이터 센터 신속 연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AI 전력망을 둘러싼 연방과 주 정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메모리 공급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임원들이 AI 칩과 관련해서 협상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함입니다.
시장 분석가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협상에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물어 해고될 수 있다는 경고를 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메모리, HBM의 공급 부족이 극심해지면서 메모리 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한동안 HBM 공급 부족 때문에 추가 물량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고, 이에 따라 관련 구매 임원이 실제로 해고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 SK하이닉스와의 협상 중 자사 요구 조건으로는 공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회의장을 떠났다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빅테크 회사들의 구매 임원들이 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메모리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AI 산업의 막대한 수요가 가격 급등과 공급 리스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소수의 업체만이 고성능 메모리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긴박한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5년 내에 세 자릿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면서 AI 산업의 전례 없는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이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AI가 1년 안에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촉발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5년 내에는 세 자릿수 성장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경제 규모가 매년 2배로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머스크는 이를 포스트 희소성 시대의 도래로 설명했습니다. 노동이 선택이 되고 빈곤과 기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핵심 근거는 범용 인공지능과 자율 로봇의 생산성 폭증입니다. 옵티머스 로봇 같은 AI 하드웨어가 노동 비용을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머스크는 산업시대의 종말과 지능시대의 개막을 함께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등 물리적 제약을 간과했다라는 지적입니다. 과거 혁신 기술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예측이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된다면 시장은 경제 패러다임이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UBS가 내년 상승 가능성이 있는 탑픽 종목으로 아마존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펩시코를 뽑았습니다. UBS는 내년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큰 탑픽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선정된 종목은 아마존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펩시코입니다. 먼저 아마존은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UBS는 아마존을 오랫동안 눌려있던 압축된 스프링에 비유했습니다. AWS와 생성형 AI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입니다. 위성 인터넷 사업과 당일 배송 확대도 성장 동력으로 제시됐습니다. UBS는 아마존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가 $310를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입니다. 비용 절감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수수료 조정으로 수익성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우호적인 보험 요율이 발표될 경우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펩시코입니다. 단백질, 프리바이오틱스 제품 등 혁신을 통한 점유율 확대가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UBS는 세 종목 모두 내년 시장을 이끌 핵심 투자처로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신호들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산업이 커질수록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언급된 것은 바로 전력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권한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AI 산업에서는 막대한 전력이 소비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수요 전력에 비해서 공급 전력이 현재 얼마나 부족한 걸까요?
네, 이 얘기는 지금 여러 군데서 나왔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했다는 거 지금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리고 젠슨 왕이 중국한테 뒤질 수 있는 이유가 중국은 쇼미더머니 수준으로 무제한 전력 공급을 정부에서 한다. 네. 이것 때문에 AI 씬에서 미국이 선두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앨런 머스크가 말한 그 전망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물리적 제약 얘기를 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말대로 되려면 이제 쇼미더머니 수준으로 모든 물리적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리미티드가 없고 게임에서 마치 치트키를 쓰듯이 모든 자원이 무한대로 떨어지면은 모든 장밋빛 전망이 다 맞아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사실 그러긴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앨런 머스크가 그 뭐 시속 1000km짜리인가요? 그 무슨 그것도 네. 말했잖아요. 네. 슉 순식간에 가는 거.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부산까지 그게 들어오면 17분 만에 간대요. 아, 부산까지 예, 17분인가요? 그래서 이제 현피 뜨자는 말을 못 한다는 댓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게임하다가 현피 근데 뜨자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바로 옆에서 합니다. 온다고. 근데 그것도 이제 물리적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직선으로 뚫으려면 네.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죠. 지금 데이터 센터를 확보해서 돌리려면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에 대한 어떤 수급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막 투자하는 것대로 그대로 그냥 장밋빛 전망을 대입을 하면 미국이 그냥 1등을 먹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테슬라 전부 다 지금 발표한 것들을 보십시오. 오픈 AI든 뭐든 지금 엄청난 그 데이터 센터 확충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전력에 제한이 없으면 그리고 땅에 제한이 없고 물에 제한이 없으면 네. 그게 그냥 다 이루어져 버리면은 그냥 중국을 압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리적 제약이 걸렸어요. 네. 지금 물리적 제약이 걸린 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님비 현상 얘기도 했지만 네. 지금 님비 현상으로 전자파 얘기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자파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전기가 끊겨서 촛불 들고 살아야 될 지경이에요. 전체량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거니까. 무슨 문제냐면 도시 지역이 있고 농촌 지역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이 넓어요. 대신에 뭐가 문제냐? 전력이 노후화됐어요. 그러니까 땅은 넓어서 농촌 지역에다가 짓고 싶은데 거기다 지어버리면은 거기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촛불 켜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한이 없으면 그냥 막 짓겠는데 이건 게임이 아니거든요. 심시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파워 서플라이 앤 디맨드 나오고 있죠. 네. 저런 색깔들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약간 카지노 색깔이라 마음이 두근거리게 해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나와 있죠. 네. 지금 보면은 뭐 보라색하고 파란색이 나와 있는데 파란색이 디맨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가 이제 보라색이죠. 그쵸. 그러니까 파란색이 항상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죠, 수요가 수요. 항상 네. 높다는 거죠. 공급에 비해. 공급이 딸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 격차가 어느 정도예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19, 11, 9, 10, 10. 대략 정도네요. 10기가와트 네네.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기가와트.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이제 그 어떤 비유로 하자면은 750만 가구가 1년 동안 전력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네. 격차가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어거지로 만약에 메운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750만 가구가 촛불 켜고 살아야 됩니다. 난방도 안 돼서 동상 걸립니다. 네. 그런데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냥 컨트롤 타워에서 그거를 계획을 짜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트럼프는 강제로. 그러니까 지금 특히 뭐 민주당 그 주지사들이나 이런 민주당 그 지지세가 센 지역들, 네. 농촌 지역들에서 반발이 심한 지금 상황이죠. 자, 근데 저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컨트롤 할 것인가?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2028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기가와트의 수요 우위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28년까지 10기가와트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I 전력 문제 지금 단순하게 이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 이제 뭐 끝나지 않았다라고는 하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추론 단계에서 에너지 소비가 얼만큼 될 것이냐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자, 인공지능이 학습 단계를 넘어서서 추론으로 갈 경우에 이 전력 소비량이 아무래도 급속하게 더 늘 것 같은데요. 그럼 더 문제가 되겠죠?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네. TPU, 뭐 GPU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왜 지금 엔비디아가 그 회사를 샀는가, 그록이라는 예, 회사를 예. 샀는가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주제가 그쵸. 다뤄졌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로. TPU랑 네. 뭐 아마존의 그 트레이니언 칩이 왜 거기서 각광을 받는지 네.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면 엔비디아의 GPU보다 그쪽이 전성비라고 해죠. 네. 전력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채택할 우려가 있어서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다 뭐 이런 거죠. 하락은 많이 하진 않았는데 네. 추론이라는 거 이제 그 답변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네. 그 인공지능 LLM한테 저희 질문 던지면 얘가 조금 지금 뭐 예를 들어 챗GPT가 지금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클로드가 지금 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단계가 추론이죠. 그렇죠. 그 단계. 네. 그러니까 얘가 생각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그 부분이 발열도 엄청나게 심하고요.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하게 됩니다. 학습한 지식은 많은데 그 던진 질문에 대한 맞춤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시점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엄청나게 질문 던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델 훈련 부분은 넘어섰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마다 네. GPU의 전력이 계속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PU의 전력 소모가 추론 단계로 넘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나면서 네. 전력 소비량이 더욱더 증가하니까 네. 아까 말한 그 문제가 더욱더 가속화되는 거죠. 전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이 격차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빨리 어떻게 전력의 수급을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추론 단계에서 조금 더디게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LLM을 할 때 왜 이렇게 느리지? 나 이거 하지 말아버릴까? 다른 거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 거 조금 더 싸면서 답변도 꽤 괜찮은데 그거 써버릴까? 그러니까 미국 LLM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딥시크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는 추론 단계 이쪽에서 또 승부의 어떤 추가 결정될 뭔가 또 한 번의 어떤 적이 왔다.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 데이터 센터 자체의 성격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공지능 씬에서 성장이 계속해서 가속화될수록 이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하는 인공지능의 비중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네. 그게 이제 심화되는 거죠.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사실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알게 됐지만 예. 데이터 센터는 원래 있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네이버 시대가 같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초록창에 검색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요즘은 유튜브나 틱톡이나 인공지능 LLM에 검색을 다 하시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이. 근데 초록창에 검색하던 시절에도 그럼 그 네이버에 질문 답변한 것들, 네이버에 올린 사진, 네이버에 저장해 놓은 하드웨어 이런 것도 다 어디다 관리를 합니까? 네. 데이터 센터에다가 저장해 놓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줄고 인공지능 LLM을 위한 인공지능 아니면은 그 영상 데이터 추출을 위한 그 프로그램 그 백업을 위한 용도로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점점 많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2030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네. 2025년부터 2030년이 되면은 데이터 센터에 무려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대의 데이터 센터 중에 7대는 인공지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데이터 센터 이꼬르 AI 센터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가속화되죠. 올해는 53.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데이터 센터에 차지하는 게 절반 정도 되는데 네. 2030년에는 이제 70%가 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얼마나 데이터 센터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못하면 데이터 센터 자체가 지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옛날에는 땅 싸움이었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근데 문제는 땅을 차지했는데 전기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부분들 데이터 센터 이꼬르 AI 센터가 되고 추론 단계로 넘어갈수록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전력의 수급을 해결하지 못하면 옛날처럼 땅을 사놓고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조금 전에 보여졌던 그 그림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AI 센터와 다시 볼까요? 관련해서 한 번만 다시 볼까요? 네, 2025년도에 네. 2025년도 현재 나오나요? 자, 지금 나오고 있죠. 자, 2025년도 기준으로 2025년도가 지금 색깔이 저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왼쪽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을 보세요, 시계 방향. 그렇죠? 38, 44로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AI 부분이 44, BAI 부분이 38입니다. 비슷비슷하죠? 자, 내년부터 보세요. 40대 62, 45대 83, 그리고 50대 102, 56대 124. 2034년 가면 어떻게 됩니까? 64대 156으로 벌어집니다. 더블 스코어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데이터 센터 이꼬르 AI 센터가 돼버리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에 이제 비교했을 때는 한 5배 정도
그쵸. 된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면 더 가속화돼서 그냥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는 그냥 AI를 위해 짓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좋습니다. 자, AI 산업과 함께 지켜봐야 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이제 오면서 거의 뭐 연말이죠. 자, 글로벌 투자은행들 그리고 컨설팅사 이런 곳에서 뭐 보고서가 줄여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종목에 대한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다음 년,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전망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개별적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공통적인 키워드도 굉장히 뭐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로 취합한 2026년도 전망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눠볼 부분은 바로 UBS의 전망입니다. 다음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네, AI와 관련한 지금 전망 가운데서 UBS에서 내놓은 전망 함께 보겠습니다. 2020년도, 2026년도 중요도가 높은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아까 뭐 브리핑을 해주셨고요. 그 전체적으로 다 빅데이터를 취합하여 UBS뿐만 아니라 지금 근데 뭐 개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드세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공식적인 기관 말고도 요즘에 유튜버들 많죠. 그리고 네. 어제 제가 인스타에 들어갔는데 제가 알고리즘을 어떻게 건드렸는지 그 전망이든 뭐든 상품 소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맞아요. 요즘 와, 그렇습니다. 진짜 네. 수만 명이 넘는데 똑같은 컨텐츠를 거의 어뷰징식으로 날리고 있더라고요.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재밌게 해가지고 미국 주식 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 내년 전망을 해드릴까요? 뭐 이런 게 무슨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 도대체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가지고 너무 헷갈리거든요.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전 세계 네. 2,000개에서 나온 전망을 네. 빅데이터로 취합을 해놨어요. UBS도 포함해서. 그래서 내년도 2026년도의 경제 전망 포함하여 정치권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가를 겹칠수록, 그렇죠? 겹칠수록 많은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할수록, 네. 그렇죠? 여기 중요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놓은 부분에서 몇 개를 살펴볼게요. 네. 지금 이제 빙고판 같은 거를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빙고판에서 이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들,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것이 있을수록 빅데이터를 취합했을 때 많은 기관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점이 많이 찍혀 딱 빙고판이죠. 5대5, 25, 5 곱하기 5, 25칸이죠. 여기서 점이 많이 찍혀가지고 꽉 찬 부분들. 그게 다양한 기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 곳이에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꽉 차 있는 부분이 어디로 보이나요? 저기. 보니까 AI finally show up in productivity. 저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저게 지금 네. 제일 꽉 차 있는 걸로 보이죠? 네. 지금. 그리고 왼쪽 하단에도 꽉 차 있는 게 보이는데요. 저거. 보이시죠? 왼쪽 하단. 왼쪽 하단이 higher for 네. longer. 네. 에어리어 제가 발음해도 저 성문 기초영문법 출신이라 네 발음이 네, 안 좋아요. 좋습니다. 해가 자, 안 지금 되고. 일단은 의미를 좀 말씀을 네, 해주시면 일단 좋을 것 그런 같아요. 중요한 것들이 예.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AIC는 여전히 주인공이다. 뭐 이런 거고요. 생산성에서 지금 굉장히 과시하고 예, 예.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AIC에 대한 얘기는 3년 전부터 나와서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어딨냐면은 여러분들 빙고판이니까 따라와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네. 세로 줄에 저기 핑크색 저기 네. 뭐라고 해야 되나?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핑크색에 두 번째 줄에 네. 두 번째 AI threatens professionals and graduate 커서가 안 level 나오네. jobs. AI threat 프로페셔널 자, 저거 이게 있죠? 의미가 뭘까요? 네, 의미가. 저게 네. 이제 실물 경제에 AI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주인공인 건 3년이 됐어요, 지금. 네. 2024년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2024, 2025 내년도에도 탑 키워드가 AI예요. 근데 여기에서 변한 게 뭐냐? AI가 2024년도에는 처음에 나와가지고 퍼질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과연 인터넷, 모바일, 그 다음에 AI 시대인가 아닌가 갈팡질팡할 때 네. 엔비디아를 그때 투자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네. 그런데 그때였고요. 2025년도에는
다양한 AI, LLM들과 영상 그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는 이미 굉장히 많이 오른 그 상태고 네. 내년도에 어떻게 되면 이게 실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뭐냐면 지금 AI라는 게 우리가 이용은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피해를 줄까 말까 하고 야 나는 그래도 예를 들어 이제 의사 변호사들 네. 야 우리 사자야. 네. 사자 5개 중에서도 최고 투톱이고 우리 0.1% 2%에 드는 공부 머리를 가졌는데 우리를 AI가 위협한다고? 그럴 일은 없어. 네. 이거에 대한 위협이 일어날 그쵸. 것으로 예상한 게 바로 2026년이에요. 네. 이게 고숙련 이제 전문직을 위협한다. 고숙련 전문직들도 이런 이야기니까. 네. 안심 못한다. 맞아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안심을 못해서 위협받을 것 같으면 AI를 활용해야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변호사들도 요즘에 AI를 활용해서 조금 저기 쓰고요. 답변서 서면서를 쓰고 여기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판독을 들어갈 때 의료 AI라고 해가지고 AI랑 같이 들어갑니다. 의사 플러스 AI 해가지고 영상 판독을 조금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네. 이런 변화들이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보인다라는 얘기실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은 겹치는 부분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하나만 간단히 보면 이제 골드가 보이거든요. 어디 골드가 있죠? 원래 다른 네. 주제에 있었는데 네. 지금 골드가 또 뜨거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4,500달러 골드로 선 넘어가 보죠. 넘어설 골드 것이다. 여기 있죠. 이런 이거예요. 얘기가 그냥 나오고 있네요. 거기서 이제 찾기 힘드니까 제가 펴놨어요. 네. 골드 슈퍼사이클에서 4,500 온스당 4,500달러 이상. 네. 자 이게 지금 금 여전히 선호 자산이다. 저번에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네. S&P 500이랑 금의 그 차트가 맞아요. 그쵸 굉장히 좁혀들고 있죠. 그러니까 S&P 500은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이고 골드는 안전 자산인데 그 왜 좁혀지냐? 그러니까 우리가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으면서 엔비디아가 계속 끝없이 가잖아요. 그래도 한켠의 어떤 보험으로 네. 금도 같이 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2026년도 예상도 2,000개가 넘는 기관에서 나온 빅데이터를 취합했을 때 여전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한 기관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1971년도 이후에 네 번째로 강력한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던 게 2025년이거든요. 2026년도 요게 이어져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온수당 약 4,500달러를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한 10%가량 상승할 수 있는 수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25칸을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6년을 전망을 하려면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챗GPT 출시를 기점으로 사실 이 AI 서사가 강력하게 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 게 맞을까요? 네, 바로 네. 그 시점이었어요. 자, 그 시점에서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을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좋은 어떤 생활을 보내고 있겠죠. 자, 부럽습니다. 2026년도에 챗GPT 요거를 지금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러티브라고 이제 그 내러티브가 서사거든요. 이야기 스토리를 써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챗GPT가 이 판에다가 돌을 던짐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가 또 분발을 하게 됐죠. 네. 챗GPT가 없었으면 제미나이가 분발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미나이가 분발해서 뭐 제미나이로 요즘에 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어쨌든 ED로 가장 많이 상승한 S&P 500의 섹터는 무엇일까? 바로 통신 서비스입니다.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통신 서비스가 185%가 올랐습니다. 자, 이 지금 챗GPT가 나오고 지금까지 2022년에서 25년까지 S&P 500에 그냥 지수 투자를 했어도 80%. 네. 엄청난 수익이에요. 근데 그거를 넘는 수익은 섹터는 딱 2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IT, 인포메이션 테크랑 통신 서비스 이 2개가 네. 185%, 157%예요. 그거 말고는 네. S&P 500 지수 투자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와 정보 기술의 강점이 계속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AI가 주인공인 게 2,000개의 어떤 빅데이터로 취합이 됐다고 했죠. AI가 내년에 주인공인 건 맞는데 서사 부분에서 변화가 살짝 있는 게 전문직도 위험하다. 요거였잖아요. 네. AI가 주인공인 건 바뀌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S&P 500의 수익률은 좋은데 여전히 통신 서비스와 IT가 네. 또 S&P 500 지수 수익률을 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확률의 베팅을 좀 해볼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금 3위부터 내려오면은 이제 방어주, 경기, 소비재, 뭐 그죠? 컨서머, 뭐 약간 파이낸셜 이런 뭐 있는데 부분들이 거의 뭐 골드만삭스 이런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보여지고요. 근데 많이 올랐어도 56% 정도여서 네. 지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찍지 못할 자신이 찍을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S&P 500 지수 투자를 해도 저 정도 수익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정보
기술과 그리고 통신 서비스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2026년도 전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조가 지금 내년에도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UBS가 그 아마존을 꼽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펩시는 조금 다른 결인데 아마존이 좀 굉장히 여기 유리하지 않나. 왜냐하면 아마존은 예를 들어서 통신 서비스나 IT에도 속할 수 있고요. 소비재에도 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양수 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네. 아마존이 기본적으로 원래 쇼핑몰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구조인데 얘는 지금 소비주로 단순 소비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뭐 다 놓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부터 네. 시작해서. 네. 그래서 저는 아마존 같은 회사가 굉장히 뒷심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지금 아까 보시면 엔비디아 1020%, 브로드컴 712%,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의외로 500%로 선전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WD는 별로 투자를 안 하시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레거시 통신 회사죠. 그리고 이제 메타가 499%인데 메타보다도 높았단 말이에요. 이 네 개 종목에 비해서 지금 아마존은 4위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2026년을 예상했을 때 UBS에 조금 근거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마존 같은 회사가 이 밑에 소비재, 안 갔던 소비재의 어떤 키높이 맞추기 그런 포텐셜도 갖고 있고요. 커뮤니티 서비스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 요쪽의 특성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이제 좀 무섭다. 그리고 팔란티아는 더하죠. 네. 그런 무섭다 하면 좀 아마존 같은 회사가 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펩시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펩시코? 도미노 피자가 우리가 식품 회사인 줄 알았더니 완전 IT 회사로 변신해가지고 주가가 엄청 올랐었어요. 약간 펩시라는 회사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야를 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모든 분야에 들어와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합니다. 그럼 인건비가 절약이 돼서 기업의 마진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키높이 맞추기 측면에서 본다면 IT나 통신 서비스 말고도 밑에 쪽도 조금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아마존이 좀 이 두 개를 조금 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2026년도 기조는 여전히 이어질 것 같아요. AI가 주인공이고 아까 말했듯이 통신 서비스, IT의 강세는 여전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밑에가 너무 못 갔으니까 어떤 키높이 맞추기가 약간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키높이 맞추기는 있을 것이다. 2026년도도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전반적인 흐름 알아봤습니다. 신일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시죠. CNBC의 보도입니다. 한화 펠레조선소 미국 해군 핵 잠수함 건조 역량 확보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관련 내용 보시면요. 미국 정부가 이제 준비되면 건조를 하겠다, 즉시 착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조선소 확장 계획에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를 알렸었죠. 미국 조선산업 재건 속에서 이제 한화가 우리 국내 기업으로서는 전략적인 이 핵심 파트너로 지금 부상을 한다라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보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한화오션의 주가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뭐 활약이 있었습니다. 주가 상황 좀 먼저 살펴볼까요? 예, 5거래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5번에 이제 거래했던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오션의 주가가 이제 8%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쟁사를 할 수 있는 HD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이제 그 주가가 좀 내려갔고요. 삼성중공업 역시 이제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2.43%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핵잠수함을 갖다가 얘기하고 물론 이제 정확한 용어는 이제 황금함대 그 골든 필리트를 갖다가 언급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조선소에서 이제 언급하면서 하나필리조선소가 갖고 있는 하나오션의 주가가 8% 넘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네. 그래서 5거래일뿐만 아니라 YTD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YTD를 보면은 역시 동일한 이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역할 때문에 하나오션의 수익률이 200%가 넘었고 208%가 넘었죠. 그리고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뭐 좋긴 하지만 77%, 삼성중공업 108%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해서 작년에는 이제 그 카타르 LNG 때문에 3사의 수익률이 좋았다. 근데 올해는 이제 미국에서 불어닥친 엄청난 훈풍,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작년에 2024년 11월에 대통령으로서 당선되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하다는 그 내막의 워딩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한번 붐업이 됐는데 이 붐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3사의 주가가 이제 결정됐고 3사의 주가가 꽤 많은 수익률 격차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수익률을 봤을 때는 하나오션과 또 나머지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의 그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두드러지는 차이가 보이네요. 예. 그 지난주 수익률 차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필리조선소 콕 집어 언급을 하면서 수익률 차이를 기록했고 이 수익률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올해 YTD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수익률 차이가 미국의 어떤 현재 상황과 이제 직결이 됩니다. 미국은 2054년까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66척으로 늘려야 되지만 현재 생산할 수 있는 핵잠수함은 1.2척밖에 안 됩니다. 뭐 한 척 반도 안 되죠. 그러면 원래 목표치였던 2척에 한참 이제 미달하는데 여기에 미국의 동맹인 그 영국, 호주, 일본을 오커스로 하죠. 오커스에다가 이제 공급하기 위한 핵 잠수함까지 더해진다면은 미국이 생산해야 될 물량은 핵 잠수함은 더 많아집니다. 근데 미국에 이제 생산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은 한 1.2척밖에 안 되니까 이런 갭 차이를 이런 그 물량 차이를 갖다가 결국은 외국이 보유한 자국 본토에 있는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결국 생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선소는 어디냐? 하나필리조선소다. 이래서 이제 수익률 차이가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결국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미국 본토에다가 지금 이제 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거점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원래 매출이나 어떤 대외적 인식으로나 대장주는 HD 현대중공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거점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 차이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HD 현대중공업은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헌팅턴 인걸스, 헌팅턴이라는 기업이 이제 조선업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제 조선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본토의 최대 조선소가 인걸스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헌팅턴 인걸스를 갖다가 그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HD 현대중공업과의 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과의 그 수익률 격차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역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난 19일
그 즈음에서 저희 히든 글로벌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하나오션 오늘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하나오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좀 강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해군에서 필요한 이제 물량은 많은데 사실 하나 필리조선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기엔 너무 낙후된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하나 그룹은 이제 하나 필리조선소에서 5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됐고 그 재원은 우리가 다 아신 대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무마하기 위해서 체결했던 1,500억 달러의 일부가 이제 그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필리조선소를 갖다가 콕 집어서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CNBC가 거기서 확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추가로 이제 핵 잠수함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상업력 잠수함, 미군의 해군에 필요한 잠수함 선박을 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 필리조선소가 토지와 추가 부드 매입을 협의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해군의 핵 잠수함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선업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건조인데 결국은 이제 한국 핵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가 되는 게 맞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이분도 핵심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관세 협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실에서 핵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된 걸 전제로 했다는 게 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고 그래서 하나 오션의 주가는 내려가고 HD 현대중공업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조선업소는 2개밖에 없죠. 조선중공업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건조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뼈 아픈 게 뭐냐면 미국의 본토에 거점 마련하기도 힘들지만은 삼성중공업 일찌감치 이제 방산 분야를 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수익률 차에서 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전망은 다 그러면 한국에서 건조하다 보니까 하나오션도 자격은 있지만 어쩌가 하나필리조선소가 아닌 현대중공업과 국내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하나오션의 주가 그때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필리조선소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보도한 CNBC가 그 하나필리조선소의 CEO랑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있어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지난주에 주가가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건조하는 것이냐라는 대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한 대로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알맹이가 빠진 그런 어떤 그 협정을 맺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알맹이는 무엇이냐면 그 핵잠수함을 한다면 핵이 있어야 되죠. 핵은 뭐냐? SMR을 갖다가 잠수함에다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갖다가 할 수는 있는데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제 맥락이 나오면은 사실 난처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기로 지난번 팩트시트는 무엇이냐라고 볼 수 있지만 팩트시트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 건조를 한다는 것이지 어디서 건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논란인데 이 부분을 이재명 정부가 계속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몇 달 전에 나왔던 얘기가 아직까지 좀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미국의 안보 전략 그리고 조선업 재건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도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두 양국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보시면은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요. 자, 혼다에서 LG 배터리 쪽 오하이오 공장 자산을 29억 달러에 이제 인수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전기차 수요 둔화 지금 계속해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죠.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배터리 완성차 공급망이 그래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에서는 매각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글로벌 EV 전환 지연에 이 한국의 배터리 업계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을 인수했다? 그러면은 뭔가 좀 긍정적인 그런 뉴스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자산을 인수해서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 자산을 갖다 양도했으니까 양도했다는 팔았다는 뜻이죠. 양도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환율 기준하면 약 4.4조 원, 4조 4천억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 숨통을 갖다 마련하게 됩니다. 혼다는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에게는 큰 어떤 기회를 부여한 것이고 혼다가 왜 인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부정적이지만 어쩌가 인수를 한 것이고 그래서 니케이도 사실 이 사안을 보도를 했습니다. 짤막하게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한숨을 좀 숨통을 돌릴 수 있게 되는데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 과거에 독일 기업에
과 그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시를 보면은 그 독일 기업이었던 FPSB랑 약 공장에다가 배터리 납품에 대한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포드의 계약 공시, 해지 공시가 약 10조 원이거든요.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린 독일 기업과의 해지 공시를 같이 합치면 약 13조 5천억 정도의 해지 공시가 한 주 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올해 아직 25년이 안 지나왔으니까요. 24년 매출 기준으로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주일에 걸쳐서 해지가 됐다. 이 부분은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 큰 타격을 받고 이렇게 해지가 되니까 그러면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현금이 없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자 혼다와의 어떤 그 법인을 갖다가 계약을 갖다가 무산을 시키면서까지 현금을 갖다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포드와 체결했던 배터리 공급 계약도 사실 해지가 됐고 이번에 이제 혼다와도 결별을 하면서 거의 뭐 말씀하신 대로 한 달간 뭐 총 13조가 넘게 지금 계약 해지 물량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신데 합작 사업이 무산됐다라는 점이 조금 헷갈립니다. 이 부분 어떤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는 L-H 배터리 컴퍼니를 설립을 해서 혼다에 있는 미국 공장에다 배터리를 갖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원래는 올해 말까지 양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 전기차의 수요가 배터리 수요가 적다 보니까 양산을 머무르고 계속 딜레이하고 있다가 이번에 급기야는 그 양사 법인을 갖다가 해체하면서 자산을 갖다가 혼다에다 팔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모든 무산과 철회, 결국은 이제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FT는 이 관련해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그 중국 기업의 배터리 기업과 전기차 기업이 너무 약진을 하는 동시에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본토는 이제 그 IRA로 대변되는 지원책이 종료가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외면하는 가운데 재정적인 그 보조금 세액 공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전기차가 축소되고 또 다른 큰 시장인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기업이 약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급기야 유럽 전체가 기대했던 배터리 기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노스볼트라고 스웨덴 기업입니다. 스웨덴 기업은 일찌감치 올해 3월에 파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이 연달아 이제 13조 5천억이 넘는 계약 해지를 갖다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단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미국 본토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뭐 거의 철퇴를 맞았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작년 여름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라고 유세를 갖다가 했냐면은 내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전기차에 지원은 없다. 대신 내연기관차, 정확한 이제 워딩이 이제 휘발유겠지만 내연기관차죠. 휘발유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야? 그러면 전기차가 철퇴를 맞으니까 배터리 기업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 조정했구나 알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조정하지 않은 분들 계시겠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하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한 2달쯤 된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IRA가 종료가 되니까 종료되기 전에 소비자들이 마지막으로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전기차가 일시적으로 이제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종료될 거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 뭐라 왔냐면 야 매출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받기 위해서 매출 올라간 것이 실제로는 철퇴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전기차, 2차 전지의 미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 이 점이 사실 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증시 격언이 좀 떠오르는데요. 정부와는 맞서지 말라. 이게 정답일까요? 예, 그렇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맞선다면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매출과 주가가 하향하는데 혼자서 이제 맞서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증시 격언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황금 시대라고 했었던 2024년 8월 때 고점이었는데 당시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의 어떤 고점 대비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30% 하락을 한 것이고 에코프로는 처참합니다. 60%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년의 정책을 봤을 때 일찌감치 수익을 갖다가 현실화하시고 정보 포트폴리오 조정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잠 못 이뤘을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 여전히 정부 정책을 갖다가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그에 해당하는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하신 것이 합리적인 투자다. 배터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조선업이 있고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반도체와
원자력, 그다음에 그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를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완성차 배터리 업계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혼다와의 결별, 어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전반에 걸쳐서 조정 신호가 아닐까 해석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히든글로벌 조우진 탁교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죠. 이제 거래 일출은 이제 이틀밖에 이번 올해는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 중 월요일이니까 주간 증시 전망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연말이고 며칠 안 남고 사실은 요즘에 거래도 좀 많이 준다 얘기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사실은 마무리죠.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국내외에도 일정이 이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일단 잠깐 복귀를 하면 지난주 코스피 엄청 좋았죠. 코스피가 지난주 2.7% 오르면서 4,100선 다시 회복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0.48% 올랐으니까 지난주도 어쨌든 지난주만 놓고 보면 여기 다시 코스피, 대형주,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 어떤 흐름이 지난 9월, 10월에 나타났던 이 흐름이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난주에 또 같은 특징이 역시 외국인 수급이었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장에서 거의 둘이 합쳐서 한 7조 원 가까이 사고 반면에 개인은 그만큼 또 팔았습니다. 결국 수급이 또 역시 9월, 10월과 같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 9월, 10월에 비해서 기관이 조금 더 적적이었다라는 거, 이거 외에는 마치 그날 그 지난 9월, 10월 장세와 비슷한 어떤 모습이 지난 한 주 또 중반 이후죠. 한 주 내내라고 보기 좀 그렇고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코스닥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만 샀고 외국인과 개인은 또 팔았다는 측면에서 역시 수급적으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제 앞서 말씀대로 앞서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자세히 전달이 됐겠습니다만 이번 주는 사실 딱히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일정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FOMC 의사록 공개 정도 이게 의미가 있을 텐데 시장에서도 지금 미국 시장도 이미 거의 지금 파장 분위기여서요. 아주 심각한 뭐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좀 아닐 것 같고 다만 이제 고용 수치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거는 좀 이제 슬슬 한번 좀 보기 시작해야 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김에 보면 오늘 이제 배당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거 관련돼서 지수에 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의 변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중에 배당 원래 잘 하고 최근에 주도 섹터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실적 상향 조정되고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고
이번 주도 역시 환율을 좀 봐야죠. 지난주 환율이 아시는 것처럼 1,500원 근처 가다가 1,400원대 중반 이하로 1,440원대까지 뚝 떨어졌는데 당국의 개입으로 다시 좀 오르내려 하면서 어쨌든 힘겨루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기세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것이냐 아니면 밀려 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연초까지는 이 환율 추이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환율의 어떤 흐름이 어떤 분위기가 결이 상방이 아니라 하방 쪽이라 이렇게 분위기가 좀 잡혀간다 하면 외국인들 수급 중에는 분명히 어떤 좋은 시그널이 될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주 후반에 나왔던 외국인의 이런 대거 순매수의 배경 중에 하나도 특히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의 대거 순매수의 배경 중에 하나는 분명히 어쨌든 환율이 급락했던 부분들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세 차익은 둘째치고 환차 손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점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1, 2주간은 이 환율의 이 어떤 결, 분위기, 이 느낌을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좀 아주 면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도 역시 당연히 좀 중요하게 좀 보실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사실은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닥이 뭐 나쁜 건 아닌데 플러스였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좀 소외받느냐, 코스피만큼 이제 같이 버금가게 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던 건데 지난주는 코스피가 조금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닥이 코스피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코스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4조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코스피 수준 11조 4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코스피가 한 14조 정도 되니까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던 게 지금 거의 한 70%, 80% 수준까지 좀 따라 붙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월별 기준으로 보니까 2023년 8월 2.4년 만에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 그러니까 코스닥의 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좀 분명히 확인이 된 거죠. 반면에 코스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상당히 수익률은 좋았지만 거래는 오히려 17%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만 놓고 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이렇게 실리고 있다. 이걸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코스닥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이렇게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결국 정부가 코스닥을 살리겠다, 코스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달려들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자금입니다. 지금 연기금이 비중을 늘리냐 마느냐 이게 확정돼서 나온 게 아니긴 한데 일단 국민성장펀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그 모험 자본 투자도 그렇고 정부에서 이 운용하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부에서 핸들링하는 자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 중에 그동안에 이를테면 10%만 들어오던 게 15%, 20%만 들어도 코스닥에 들어오는 또 유동성이 2배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코스닥이 살아날 수 있는 여지, 코스닥이 지금보다 더 힘을 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좀 많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도 코스닥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지금 이를테면 선취매에 좀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사실 외국인만 좀 붙어준다고 하면 특히 이제 외국인이 좀 사기 좋은 종목들이 바이오라든가 또 반도체 소부장 같은 종목들 외국인들이 또 좋아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소부장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는 게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소부장 중에서도 이제 사이즈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회사들이 몇 조 넘어가는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소부장 중에서도 좀 등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코스닥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올해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절반 정도 수익률이지만 내년은 모르죠. 더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코스닥이 더 코스피보다 나을 수도 있다. 분명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닥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초에 코스닥이 좀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많으신 것 같더군요. 자, 세 번째는 업계 얘기를 하나만 좀 가져왔습니다. 이데일리 이 기사가 이제 외신에 있는 기사인데 탈럿이 앞서서 LN뉴스를 질주하고 있다. 설비 착공도 사상 최대다. 그러니까 외신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 딱히 국내 업계 굳이 따지자면 조선업계 쪽이랑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기사 전체 내용 다 읽어보셔도 조선업계와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가 늘 거라든가 이런 류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사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조선 쪽 괜찮아지겠구나라는 이제 유추가 가능한 그런 기사에서 좀 가져온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탈러시아를 앞세워서 LNG 수출 질주. 탈러시아 앞세워서 LNG 수출 질주의 대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입니다. 유럽이 계속해서 러시아산 LNG의 수입을 이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받는 거 계속 줄여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빈 공간을 메꿀 수 있는 거는 역시 이제 미국산 LNG가 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하고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관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이 미국산 LNG가 유럽향으로 계속해서 좀 어떤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고, 그러면 미국에서 유럽을 수출할 때 파이프로 수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배로 수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LNG 캐리어, LNG 선의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국내 조선사들의 LNG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지금 이제 계속 기대감은 있는데 미국 쪽에서 발주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죠. 근데 내년에는 이제 불가피하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설비 착공도 사상 최대라는 겁니다. 그 옛날엔 멕시코만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만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었죠. 아메리카만 일대에 LNG 원유도 있지만 LNG 뭐라 해야 됩니까? LNG 광구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루이지애나 텍사스주 인근의 해역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지금 이 LNG를 이렇게 시추를 해서 그거를 이제 기화를 시켜서 LNG 선에다가 싣는 요 LNG 장비, LNG 시설이죠. LNG 수출 시설, 이런 수출 시설들이 계속 조금 허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짓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각종 강관이라든가 어떤 기화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또 우리 업체들이, 우리 기자재 업체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이제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 기사는 좀 그렇게 보시면서 내년에는 이게 당장 내년 1월에 2월 이런 게 없죠. 언제 나올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확실히 미국발 이 LNG 관련된 이 수주들, 군함이나 이런 걸 둘째치고 그것들이 이제 기대했던 것들이 실제 이제 가시화되는 이제 국면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선주들의 이제 그가 사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두세 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하나오션도 올해만 아까 보신 것처럼 200% 넘게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올랐던 것만큼 내년에도 200% 예를 들어서 오를 수 있겠냐. 근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죠. 근데 나오려고 했던 게 안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내년부터 조선주들은 이제 모멘텀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일단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펀드와치죠. 지난주는요, 보시는 것처럼 조선과 방산 ETF가 아주 압도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표 한번 바로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코덱스 방산 탑10 레버리지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수익률이 더 높았고 일주일 동안 무려 14% 수익률을 냈습니다. 한화 플러스 방산 레버리지도 역시 이것도 레버리지고 14%. 그다음에 신한거의 조선 탑3 이것도 역시 레버리지죠. 11%.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들이 1, 2, 3, 4위를 차지했죠. 4위가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이것도 역시 레버리지고. 마지막에 하나 플러스 하나 그룹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 그룹주들이 엄청나게 올랐던 겁니다. 레버리지가 아닌데도 10%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이거 보십시오. 연 초부터 따지면 무려 한화 플러스 하나 그룹 ETF는 무려 138%, 1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룹주가 저렇게 올랐으니 사실 올해는 한화가 이제 그룹주로서는 최고였고 내년에는 이제 어디가 될까요? 삼성 쪽이 될까요? 현대차 쪽이 될까요? 저는 내년에도 좀 기대하는 바가 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잠깐 루돌프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죠. 과연 이 분위기를 연초까지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유독 분위기가 좋았었죠. 네, 네. 한 주간으로만 봤어도 거의 2.7%가량 올랐는데 뭐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도 투경이 해제가 됐었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가 이제 글로벌 증시로 보면 반등세가 조금 더 연출되는 장이었는데 네. 그 와중에서도 아시아 증시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만이 지금 3.1% 상승, 2.5% 상승한 일본, 그리고 코스피도 2.7% 상승했고 코스닥은 조금 뭐 상대적으로 뒤처지만 그래도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요 중에 특히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시도로 무려 36원 하락하면서 외국인 대기 매수세를 매수로 조금 이끈 면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국채 금리와 또 국제유가 역시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증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주요 이슈로는 사실 직전주에 오라클이 반등의 성공 이후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이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졌는데, 특히 이제 H200칩 중국 수출 재료가 지속되면서 좀 기술주 반등을 유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엔비디아가 내년 2월부터 H200칩을 수출을 중국을 시작한다는 국제적인 일정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4.3% 증가로 나오면서 상당히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으로 이게 또 전환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또 주간 단위 ADP 민간 고용 수치가 하락하면서 4주 평균 수치가 둔화됨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가 좀 유지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주가는 좀 반등 쪽으로 조금 기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차기 군함 건조 승인을 하면서 국내 기업인 하나가 좀 도울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 내 조선 및 방산 관련들이 동반 상승했고, 또 국내 기재부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자금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 국내 투자 외화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뭐 실제 실현 여부가 뭐 불투명하긴 하지만 이걸 떠나서 정부가 이제 다각도로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 후반에 이제 환율 급락하면서 수출 성장이 지속되어 좀 할증을 받았던 그런 업종들이 좀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 원자력 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한국거래소가 드디어 이제 시가총액 100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 경고 대상 제를 결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최근 관심을 많이 받았던 SK하이닉스가 오늘부터 투자 경고가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의 업종은 지수보다 좀 상승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무려 7.4% 한 주간 독보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보험 업종이 이제 한 2.6%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락 업종은 5%대 하락한 섬유의료 업종, 2%대 하락한 유통과 의약 업종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고는 국내 증시에서 확실한 상승이 나오지는 않은 한 주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전기전자 쪽에 좀 쏠림이 가득했던 그런 한 주였었네요. 이제 보니까 외인 수급 동향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뭐 환율이 거의 40원 가까이 좀 떨어진 영향일까요? 이 외인이 코스피 현선물에서 모두 좀 지난주에는 순매수로 돌아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수급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쪽에만 집중된 그런 결과였겠죠? 네, 사실입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는 4조 3천억 원 순매수했고, 코스닥은 이제 1,100억 순매도로 2주 연속 순매도세가 이제 이어졌는데, 코스피 순매도도 보시게 되면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편중된 매수로 이 두 종목 매수에만 4조 5천억 원이 났기 때문에 전체 금액보다도 이제 더 많은 금액, 그렇게 요걸 두 개를 제하면 코스피 역시도 전반적으로는 순매도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업종으로 접근해 본다면 코스피에서 순매수했던 업종이 전기전자, 음식료, 비금속물, 의료정밀, 송시업인데 전기전자가 좀 방어적 성격의 업종을 매수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업종을 좀 2주 연속 좀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고 기타 서비스업도 매수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이제 순매도 업종하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코스닥이 확실하게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뭐 전환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애매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지난주 후반에 지금 환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그날 당일만큼은 또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환율 상황의 변화 여부가 외국인 수급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좀 남겨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으로 접근해 본다면 지금 코스피에서 직전 순매도 상위 3종목이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에피스홀딩스가 그대로 이제 순매수 그대로 치고 또 올라왔네요. 3종목으로 변환됐습니다. 그래서 직전주에 순매도 상위가 지난주에는 순매수 상위 3위 종목으로 바뀌었다라는 좀 제가 볼 때 좀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지난 시간 이제 반도체 두 종목이 사실 수급 별로 안 좋지만 이제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좀 관찰 여부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이 좀 현실화된 가능성이 현실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지금 현대차, 하나오션, 두산 에너비트가 있었는데 모두 이제 수출을 줄여고 하는 종목들이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알테오젠, 원익홀딩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알테오젠 순매수 전환이 좀 특징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에코프로, SPG, 로보티지가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로봇도 순매도 종목에 좀 신규로 좀 보이고 있다는 점도 좀 관찰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제 수급 상황은 아직까지 외국인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 주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대로 완전 지난주에는 순매도였는데 또 바로 직전주에는 순매수로 올라온 점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거의 뭐 5% 가까이 금요일에 올랐으니까요. 이제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드디어 좀 기록을 하고 SK하이닉스도 투경에서 좀 이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과연 내년 초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좀 비슷한 신고가 움직임이 나타날지 아니면 좀 잠깐 쉬어갈 가능성도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뭐 이제 마이크론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시작했는데 이러한 반도체주의 강세가 최소한 1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있는데 오, 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1분기에 많이 나온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 전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수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1분기 내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보시면 지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 상황 보시면 네. 기관과 외국인 합계 수급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양 투자 주체들이 지금 4조 2,800억 순매수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2조 6,600억 순매수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두 종목을 합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 두 종목을 지난주에만 무려 7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직전적인 순매수는 결국 미리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을 통해서 향후 SK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를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추정치도 대교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한 선침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마이크론보다 내년에 HBM 부분에서는 점유율이 이제 앞설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이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이 지난주에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제 노무라 증권이 그쵸. 반도체 두 종목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D램과 HBM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33조 원, 133조 원이요. 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109조 원으로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였습니다. 사실 뭐 실제 D램 가격이 1년 전 대비 지금 5배 증가한 수준이고요. 또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일부 품목은 전주 대비
무려 한 주 동안 13%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또한 HBM4의 등장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던 HBM3E의 경우에도 가격이 오히려 지금 상승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도 지속되어 증권사들의 내년 추정치 상향 조정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앞섰던 SK 하이닉스 투자 경고가 해제되었고 또 레버리지를 이용한 이제 신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ADR 발행 관련한 재공시 시한도 1월 이제 10일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런 기대감에 따른 신규 매수세도 유입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대주주 이제 해피성 물량이 이제 완전히 끝난 지금 기간이 되었고 네. 또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거래일이 이제 연말까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국내 반도체주가 해외 반도체보다는 좀 더 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긍정주들과 다가오는 1월 초 삼성전자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을 해서 보이는데 만일 이제 주가가 미리 오른 상황에서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오면 이제 새로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은 어느 그 상황에 관계없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본다면 내년 1분기 빠르면 2월 내로 SK 하이닉스 역시 전고점을 돌파 시도가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것에 관점을 두시면서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 눈을 의심했는데 디램 가격이 월간이 아니라 주간 기준으로 13% 올랐습니다. 이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지난주에까지만 이제 다른 패널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분기 기준으로 100조 원 많이 좀 상회하겠다 이런 기대감 갖고 있었는데 노무라에서 133조 원을 제시를 했다니까 당연히 주가가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제 제약바이오도 되게 궁금한데 이 지난주 좀 후반 들어가지고 제약바이오도 다시 한번 좀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ABL 바이오도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네. 이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재정비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네, 사실 지난주 후반부에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또 바이오 종목들을 대거 또 사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봐도 알테오젠이 지난주 금요일 날 2.4%, ABL 바이오가 5.8%, 리가켄 바이오 3.8%, 코롱티슈진도 1.9%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12월 들어서 조정세가 좀 보이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조금은 있었지만 일제히 반등세가 나타나는 것은 연말 대주주 회피성 매도세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매수하지 않고 있던 대기 매수세가 매수를 지금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로 대주주 양도세 이제 회피성 조정이었다면 오늘 매수세가 좀 크게 유입되는 것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주주 회피성 매도세가 어떤 건지 좀 약간 풀어가지고 네, 일단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종목당 5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네. 그 다음에 대주주로 포함되면서 매도를 했을 때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하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 분들라도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수에 동참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요거 물량이 다 나온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셀 때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겠죠. 네. 왜냐하면 오늘은 다시 매수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다시 오를 테고. 그래서 마지막 날인 지난주 금요일이 가장 매수가 적합한 날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1월과 2월에는 코스닥에 강한 그런 상승세가 나타나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관련한 호재성 재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진한 바이오 업종 역시도 홍풍이 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보다는 성장성 모멘텀으로 상승하는 1월 효과에서 가장 주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네. 업종인데 이런 업종을 미리 매수하려는 것 중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러브콜이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도 있는데 사실 1월에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바이오 관련 행사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렇죠. 사실 과거 컨퍼런스 전후에 참가 기업은 물론 바이오 전반으로 이제 강한
주가 상승 경험을 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1월 바이오 종목들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많이 있다고 보십니다. 투자 전략은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사실 내년 임상 결과 발표나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것이 기본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신규 투자자라면 주가가 이제 중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급 개선 종목을 좀 주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관심 종목을 설정해 본다면 기관 외국인 모두 관심을 갖고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은 알테오젠, ABL 바이오, D&D 파마텍,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다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그렇죠. 삼성 에피스홀딩스, 그리고 기관이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한미약품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관심종으로 선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수급 개선이 나타난 5개의 종목들까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올해 또 비트코인은 좀 상당히 힘들었죠. 제가 아침에 브리핑을 할 때도 87,000달러 선을 좀 겨우 지키고 있던데 최근 들어서 거의 뭐 비트코인으로 가야 될 자금들이 금 쪽 ETF로 많이 가는 모습이네요. 앞으로의 전망, 내년도 좀 비슷할까요? 네, 사실 한때 디지털 골드를 볼 때는 비트코인이 그쵸. 올해는 6% 하락했고 실질적으로 사실 현물 금 가격은 올해 73% 상승한 상황이라 네. 너무 이제 금융한 차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 비트코인이 저조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물 그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그쪽으로 이제 돈이 이동하고 있고 또 현물 ETF에서는 대규모 자금 유출이 나타난 것도 있고 또 연말 대규모 옵션 만기라는 삼중고가 이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약세입니다. 근데 향후 전망에 관해서도 아직은 비관론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뭐 $10,000까지도 지금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나왔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전망은 또 없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 투기 상품이 아닌 거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필수 자산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그렇게 그쵸.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올해 한 해에만 미국 현물 ETF로 유입되는 자금이 무려 230억 달러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성장세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 전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추가받는 가능성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금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한 150거래일 지나서 비트코인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금 가격이 고점을 찍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네. 추세를 이용해서 매매를 좀 일단 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랑 역시나 금 가격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서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자세한 비트코인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통해서 더 자세하게 연말 전략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